안녕하세요. 매딕션의 김현우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타이거 우즈,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성 스캔들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두고 일각에서는 성 중독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매딕션에서 성 중독이란 무엇이고 원인과 치료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딕션의 히로인 최혜인 선생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아름다우신데 저희 주제가 맨날 너무 세죠. 성중독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네. 이 사진을 보면 좀 유명 인사들이 네. 그 성스캔들로 워낙 떠들썩하게 세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두고도 성중독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유독 이렇게 남자들만 보도되는 걸 보면 남자들이 성중독에 더 많이 빠지나요? 이제 성 중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남자만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자도 걸리는 질환이고요. 음흠. 이제 비율을 보면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남자가 여자보다 3배에서 5배 많기는 많다고 하네요. 네, 네. 많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약 5%가 성 중독. 전체 인구예요. 네, 전체 생각보다 인구.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오. 그래서 그 다른 일반 인구에서는 6에서 8%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통계치를 쓰냐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좀 많죠. 네.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보다 아무래도 네. 더 은밀한 어떤 내용들이다 보니까 더 네. 많을 수 있겠다라는 짐작은 되는데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뭐 연예인, 알려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보도가 돼서 그런지 네. 성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맞나요? 이제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사회경제적 집단,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성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네.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할 뿐이지 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한테 더 유병률이 높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성중독자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루저들이나 음, 뭐 좀 변태, 음, 뭐 좀 내성적이고 억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네. 많이 좀 걸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유명 인사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이고 매력적인 사람도 성중독의 가능성에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요즘에 용어가 조금 헷갈리다 보니까 뭐 노출증, 관음증 이런 것도 성중독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위에 사진은 관음증인 것 같고, 네. 너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쵸. 아래 사진은 노출증인 것 같네요. 음흠. 일명 바바리맨. 네. 그래서 우리가 노출증이나 관음증은 음흠. 엄밀히 말하면 성도착증이지 음. 성중독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성도착증과 성중독이 동시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몰빵이군요. 그리고 성중독자의 초기 단계나 그 전 단계에 성도착증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연관이 서로 높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상관성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있다.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 요즘에 또 유아라든지 영유아들을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그 성중독 중에서도 굉장히 네.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맞는 건가요? 일단 성범죄자라고 해서 모두가 성중독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성범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성중독자들도 늘어나고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성범죄랑 성중독은 구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성범죄는 범법행위이고 그렇죠. 일종의 일탈행위입니다. 음흠. 그래서 일단 일탈행위만이 성중독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중독자로 이제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패턴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범죄는 범법행위, 성중독은 질환으로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것 같은 게 제가 네. 화가 날 때는 네,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특히 네. 어린이들이나 뭐 이런 대상을 상대로 했을 때는 네.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을 시켜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네. 또 이게 질병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을 과연 그렇게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이 네.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일단 성범죄자가 성중독을 질환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나오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질환의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제 질환자들은 내가 강박 행동을 멈출 수 없듯이 네. 자기도 굉장히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음. 멈출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쯤에서 성중독에 걸리는 원인이 궁금한데 네.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성 중독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심리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렸을 적에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로 인해서 생긴 경우들이었고요. 네. 이제 그걸로 인해서 두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네.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슬픈 믿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기회에서건 성행위로 인해서 좀 보상받거나 친밀함을 느끼게 되거나 자신감을 얻게 되거나 나의 남성성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강박적으로 성행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중독이랑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네. 그것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요소가 성으로 귀결되는 그런 그쵸. 부분이군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 자존감이 낮은 부분은 비슷하지만 네. 여기선 굉장히 인정 욕구가 있죠. 내가 쓸모 없으니까 쓸모가 있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성적으로 저 사람 만족시켜줘야 된다. 아하.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의 욕구가 다른 중독보다 조금 더 강하죠.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여기서 사연이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네. 이게 성중독인지 아닌지 좀 듣고 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26살의 남자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남고를 나왔습니다. 안타깝네요. 본인 얘기는 아니시죠? 그때까지 이성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대학을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을 와서도 여자친구 없이 지내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모쏠이죠. 모태솔로. 그러다 보니 여자와의 관계를 가져보는 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 첫 외박 때 이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때 군 근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운이 좋게 꿈에 그리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잠자리 후에 몸과 마음이 홀가분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성행위를 했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야동을 보면서 혼자 자위를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최근에는 지나가다 괜찮은 여성만 봐도 흥분이 돼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제는 점점 제 자신을 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섹스 중독에 빠진 건가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한 3군데 정도의 문장에서 성 중독이 좀 의심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 정도 단계라면 이 정보만 가지고서는 성 중독을 진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성 중독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암기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직접 조금 보고.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네. 여자친구와 잠자리 후에 이제 하면 할수록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 일단 여기서 성 중독의 주기 중에 1단계에 해당되는 성적 상상과 성적 생각에 집착이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부분. 두 번째는 야동을 보면서 혼자 자위를 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가지 정보가 더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주, 네. 빈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지각이나 결석, 학교에 그리고 성적이 떨어질 정도로 자유를 하느라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 만약에 방 안, 뭐 집안에서 방 안에서 혼자가 아니라 뭐 강의실 안이라든지 공공 화장실 이런 금지된 장소에서 자신이 참지를 못하고 이런 자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중독의 큰 그 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통제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나가다 괜찮다 싶은 여자만 봐도 흥분을 참을 수가 네. 없습니다. 이 흥분을 참을 수 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것만 보면 아직 성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친밀한 관계가 아닌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지금 성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적절한 대상을 향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성중독의 좀 중요한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은 불충분하지만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연을 보내주신 만큼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치료법이 궁금해지는데 네. 이 성중독의 치료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성중독의 치료는 뭐 생물학적 치료, 소위 말하는 약물 치료 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심리치료, 가족치료, 부부치료 등의 정신치료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성중독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거에 맞게 치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하는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중독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치료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가요? 성중독자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기의 중독 증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알코올하고 비슷하죠. 내가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데 네.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중독자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성중독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성중독의 주기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몰입하는 단계죠. 몰입. 이제 성적 상상이나 생각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계속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사연에서도 나온 그 그쵸, 단계네요. 그쵸. 이제 시작됐고 두 번째는 의식화, 성행위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업소를 찾는달지, 성행동을 할 대상을 찾는달지, 네. 이제 그런 준비를 하는 단계고요. 세 번째는 성행위를 강박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성행동이 일어나는 단계죠. 네. 그래서 성행동이 일어난 중독자는 그 성행위를 스스로 멈추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제일 중요한데 성행위 후에 이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감, 수치심,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요. 2단계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중독자에게는. 그래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시 1단계를 시작을 하죠. 다시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그냥 있는 거죠. 성행위까지 쭉 간 다음에 그 그쵸.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좌절하고 그쵸. 그걸 잊기 위해서 다시 하고 그렇죠.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이클이 이제 덫인데 사이클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연애 중독처럼 그 네.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성행위가 내가 유일하게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이 성행위를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맘먹지 않는 거다.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인정을 하고 병원에 오게 되면 거의 네. 다 완치가 가능한가요? 중독의 경우는 완치를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데요. 성중독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술이나 담배는 끊어야 되지만 성행위는 적절한 대상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건강한 대상을 향해서 전환을 하면 오히려 끝까지 참지 않아도 되고 네.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욘디의 메딕션 최혜인 선생님과 함께 성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인이 성중독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 더 머뭇거리지 마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